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인문학 2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학기 우리가 환자 중심 의학이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4주까지는 Chief Concern이라고 하는 그 책을 중심으로 얘기했었죠. 좀 이론적인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임상 현실과 가까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소통 역량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소통 역량. 소통 역량, 뒤에서 말씀드린다면 커뮤니케이션이죠. 역량은 컴피턴스입니다. 컴피턴스인데 그것이 결핍되어 있다. 의료계 내에 소통 역량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소통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한 30년 정도 소통에 관련된 의학 교육에서 강조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별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진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는 얘기를 오늘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소통 능력, 소통 역량의 개선을 위한 그런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부제가 의료체계 유행병으로 되어 있어요. 유행병이라는 거예요. 의료체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져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통 역량이 결핍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인용을 했습니다만 히포크라테스의 그 말을 처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생은 짧고 모모는 길다. 예술은 길다라고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고 그 맥락을 보면 의술이었다는 거죠.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고 하는 말이었다는 거죠.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기 의술이라는 것은 테크네라고 그랬죠. 테크네였어요. 그러니까 테크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테크닉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훨씬 더 예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술로 옮긴 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영어의 번역본에서 보게 되면 life is short, 그다음에 science, 이걸 사이언스로 번역한 그런 번역도 있어요. 사이언스 번역하는 것들도 있어서 지금은 우리는 이제 예술로 많이 번역합니다만 원래 의술이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을 읽어보면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조금 감이 잡혀요. 자, 기회는 잡기 어렵고 실험은 위험하며 판단은 어렵다. 그러니까 의술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회, 실험, 판단, 이걸 다 우리가 의술 내에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언스라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언스라는 것은 이런 복잡한 관계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의술은 그렇다는 거예요. 기회도 잡기 어렵고 실험을 해도 그 위험하고 판단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거죠. 애매하다는 거죠. 그걸 히포크라테스 전집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다고 임무가 끝나는 것도 아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환자와 간병인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환자와 간병인이 파트너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 또한 매우 중요하다. 환경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의사가 일을 다 했다고 해서 의사가 일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애매할 뿐만 아니라 의사가 일을 다 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환자가 제 역할을 해야 되고 간병인이 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주변 환경이 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히포크라테스의 여러 가지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해를 끼치지 마라. First do no harm.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건 뭐예요? 옛날부터 의술을 통해서 도움을 준다는 명목하에서 해를 끼쳐왔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반영하는 거겠죠. 이런 현상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사고,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의료 사고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의료 사고라는 것이 굉장히 큰 사망 원인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원 제목이 이렇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하이퍼 컴피턴스예요. 하이퍼 컴피턴스. 컴피턴스라는 게 역량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결핍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걸 부제가 뭐냐면 아이트로제닉 에피데믹이라는 말은 이제 많이 알려졌죠. 유행병이에요. 근데 이아트로가 의사란 말이거든요. 의사가 만든 유행병이라는 거죠. 의사가 만든 유행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제 공감의 쇠퇴, 임퍼스 디클라인이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 많은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의과 대학에 입학했을 때보다도 졸업했을 때 훨씬 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오히려 교육을 통해서 공감 능력이 증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그 교육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화적 영향, 이런 것들이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학 교육을 좀 개선해야 될 여지가 너무 많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챕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증거 기반 의학,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신이 지금 대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데, 그런 증거는 주로 이제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어떤 시술을 행했을 때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인간적 증거 기반 따로 가고, 또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건 또 따로 또 가르치고 배우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증거라고 하는 것과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의 것으로 여태까지 보아왔다는 겁니다. 여기 문제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라고 하는 것 속에도 돌봄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공감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여러분들 뭐 토론 같은 거 하면 그런 주제를 많이 하거든요. 너는 실력은 뛰어난데 인간미가 없는 의사나, 아니면은 인간미는 많지만 실력이 없는 의사 중에 누가 더 좋겠냐, 뭐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질문 속에 어떤 전제가 들어가 있죠. 실력 있는 의사는 인간미가 없다, 따뜻한 의사는 실력이 없다, 이 전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전제는 옳은가요? 옳지 않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그게 우리 상식이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우리 마음 속에 그렇게 우리 마음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력, 따뜻함, 이거 따로 배타적인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실력이 있다고 따뜻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렇죠? 실력이 있어야 따뜻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의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실력과 더불어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력이 없으면서 윤리적이고 따뜻한 의사는 그건 진정한 의사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모법적인 사유가 너무 만연되어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학은 과학이고, 그 의학을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는, 돌봄은 예술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의학이라고 하는 과학 자체가 하나의 의술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술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게 의술이라는 거잖아요. 그 속에는 다 들어가 있다는 게, 사이언스, 아트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의술은 과학이지만 또 분명히 예술이고요, 인문학이기도 합니다. 의학은 이제 인문학이다, 이 얘기입니다. 의학은 과학이기도 하고 예술이기도 하고 인문학이기도 하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데서 얘기하면 루돌프 휘르쇼 같은 사람이 정치학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의학은 굉장히 종합적인 예술이에요. 종합적인 과학이고 예술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종합예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의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언스, 이론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프랙티스, 임상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불확실하고 애매하고 그런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미적인 측면을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은 아름다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과학은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수학도 엄청나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수학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기하학적 그런 형상을 보십시오. 또 뭐 이런 예를 어떤 사람도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암 환자가 있어요. 그 조직 검사를 해봅니다. 그럼 조직을 보면은 그런 실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예술가 한테 이거를 진단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현미경 사진이죠, 조직 사진이죠. 조직 사진을 보고서 이것이 암인지 아닌지 판별해달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의술에 대해서 의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예술가가 알아맞히더라는 거죠. 그건 왜 그러네요. 암세포의 조직은, 암세포가 침투해 있는 조직은 못돼요. 굉장히 불규칙하죠. 그렇죠? 그래서 조화가 깨진 상태를 예술가의 눈으로 봐도 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디퍼런시에이션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조직학에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학 속에도, 과학 속에도 예술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예술 속에도 과학성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점점 더
그런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대립적인 관계를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바둑이라고 하는 것이 AI하고 붙잖아요. 또 무슨 AI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 과학이라고 하는 거, 예술이라는 거 경계가 이제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거고, 특히 의술이라고 하는 분야는 그것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과학과 인문학, 예술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 기반 의학은 과학과 통합된 의료인문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과학을 배우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인문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인문학이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 예를 들면 화해학을 배울 때도 거기 인문학적인 요소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내과학을 배운다고 할지라도 거기 인문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들 이제 과제, 아직 제가 정확히 제지는 안 했습니다만, 과제가 환자를 한 환자의 상황을 상정하는 거잖아요. 만성 신장병 환자를 상정하는 거거든요.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시면 금방 느끼실 거예요. 일컨대 내가 신장병 환자예요. 그래서 신장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살아요. 독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2번, 3번 병원 가서 투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우리 의사는 여태까지 그런 그런 거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영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회복지라든지 행정의 영역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투석을 하는 의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그게 얼마나 그 신체적인 부담이 드는지도 알아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그 삶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그 의사가 의술을 베푼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짧고 의술, 과학, 이게 다 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결핍됐을 때, 소통 역량이 결핍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의료사고죠. 의료사고입니다. 의료사고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엔 제대로 통계조차도 잡히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미국의 통계입니다만, 미국의 통계 보면 1999년 통계예요. 미국 의학연구원이 낸 건데요. 매년 9만 8천 명의 의료사고로 사망한대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 원인으로 치면은 3위랍니다. 3위. 그러니까 심장병과 암과 그다음에 3위가 의료사고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또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소통 부족이다. 72%가 소통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제대로 소통했으면 사고가 안 날 건데, 오해를 해서, 소통이 부족해서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시스템 내에서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의료팀 내에 소통 부족도 있을 수 있고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 부족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72%가 소통 부족이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인데 이거는 미국의 이제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우리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메디케어 환자, 입원 환자 7명 중 1명이 완전 문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메디케어는 뭔지 아시죠? 65세 이상의 노인을 지원하는 공적 의료보험이죠.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거는 메디케어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굉장히 많은 거죠. 7명 중에 1명이라니까요. 그런데 70 내지 80%는 휴먼 에러다. 마찬가지 위의 그 IOM 리포트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소통 부족과 오해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 왜 이렇게 소통 부족이 생기느냐, 오해가 생기느냐, 그 커뮤니케이션 하이퍼 컴피턴스가 왜 생기느냐? 의료 문화에 있다고 이 사람은 진단을 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이 피지션 컨트롤. 굉장히 하이라키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계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수가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레지던트가 또는 학생이 거기에다가 뭐라고 딴지를 걸 수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좀 심하지만 유럽이라고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건 유럽에서 나온 책이잖아요. 데이터는 미국 거고요. 그래서 의료팀 내 지위 격차 때문에 효과적인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많이 비교하는 게 의사하고 항공기 조종사입니다. 두 직업 다 굉장히 큰 리스크가 큰
그런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항공사와의 문제와 의사의 문제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항공사고의 경우에도 조사를 해보면은 기장과 부기장 사이에 사이가 안 좋거나 거기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을 때 사고가 다발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 90년대쯤인가요? 우리나라 대한항공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항공 안전 관련한 기구가 와서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서 가장 큰 문제가 소통 부재다. 부장과 부기장 사이의 어떤 유계적인 관계,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월드컵 4강 했잖아요. 그때 그 히딩크 감독이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그 팀원 간에 선수들 사이에 위계 구조를 깨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형 동생 부르는 거를 없애고 밥 먹는 거를 섞어서 먹게 하고 그렇게 문화적인 개혁을 함으로써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그게 한 요소가 돼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는 일들은 팀워크라는 겁니다. 스포츠는 더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축구팀이 북한을 이기기 위해서 그 당시 국정원, 그러니까 안기부, 중앙정보부, 정보기관이 그 팀을 운영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전투로서의 스포츠를 얘기했던 거고, 이제 현대적인 의미의 스포츠는 히딩크 감독이 만들었던 국가대표팀의 그 힘은 결국은 소통 능력이었던 것이죠. 물론 그 밖에도 많은 능력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소통 능력입니다. BTS가 성공한 것도 그렇죠. BTS가 전통적인 기획사에서 만들어진 그룹이었다고 한다면 저렇게 성공할 수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했고 자기들의 일상이라든지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진솔하게 공개했고 그 소위 아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준 거 아니에요? 소통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소통이 의료팀 내에 어떤 유계적 질서 때문에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방은 뭐냐? 초대해서 듣고 그리고 요약하는 거죠. 환자가 얘기할 때 말을 끊지 말고 환자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다음에 그걸 요약해서 이런 말씀이신가요?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야 오해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요약한 게 틀릴 수가 있거든요. 환자가 의도했던 거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게 바로 Patient Centered Communication, 환자 중심 소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민주적 조직 문화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폭력 사태도 많았고요. 태움이니 뭐니 그다음에 이런 것도 많았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사고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자, 듣지 않는 의사. 이야기의 흐름을 끊어요. 이야기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환자가 와서 하고 싶은 얘기했어요. 내가 어떻게 불편하고 하는 걸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75%의 의사, 이건 한국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는 더 많을 거예요. 75%의 의사가 환자의 이야기를 조기에 차단한다. 환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막고서 다른 질문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16초마다 개입을 한대요, 의사가. 우리는 더 짧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연구를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번 당하다 보면 환자는 98% 환자는 자기 이야기를 포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병원에 갔더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그래서 프리머처 클로저, 상담이 일찍 끝나버려요. 그래서 오진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오진율이 높아진다는 거. 물론 단순한 질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단순한 질환이라 하더라도 거기 숨겨져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환자를 중심으로 그렇게 환자 얘기를 다 들어주다 보면은 그 시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우리는 3분 진료라고 하는 룰이 있는데, 근데 3분 진료라고 하는 룰이 있는 거 아니죠. 그건 현실이지. 극복해야 될 문제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주어진 현실이 아니에요. 극복해야 될 문제인 거죠. 3분 진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입니다.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얘기죠. 환자를 중심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근데 이제 3분 진료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만, 여기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환자를 중심으로 상담을 하면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환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진료 시간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예요.
진료 시간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신뢰를 확보해 놓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묻고 싶은 것도 내용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을 게 그런 신뢰가 없었을 때 결국 해묻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확보했을 때 시간도 줄고 오진율도 줄고 또 진단 정확성도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상식으로는 좀 별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그런 거이긴 합니다. 소통 기술, 그러니까 그동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는 소통 기술을 훈련,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저 의사 국시에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말씀드렸죠. 뭐 눈을 마주쳤느냐, 환자의 그 말에 반응을 해줬느냐, 뭐 제스처를 취해줬느냐 이런 걸 본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단편화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그 전체를 보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표준 환자가 자기가 만약에 그죠? 만약 학생이죠. 그러니까 시험 치는 학생이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꼈을 때, 그렇다고 느꼈을 때 거기 점수가 높게 나와야 되는 거죠. 물론 거긴 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만 체크리스트는 체크리스트고 또 주관적인 요소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의 그 소통이라고 하는 걸 기술로 스킬로서 훈련을 쭉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죠. 스킬로 배웠을 때는요 역량이 개선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는 것만 그거 따라서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진정성 있는 그런 대응 태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감 능력을 쇠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킬로만 가르쳤을 땐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료인문학이라는 걸 전체로 어떤 하나의 부과되어 있는 것, 어떤 당위적 딱딱한 그 과학적인 의학을 싸는 그런 어떤 달콤한 당위정 같은 그런 걸 역할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달콤한 부드러운 것이 이 안에 하드한 하드 사이언스 속에 스며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단기간에 어떤 기능으로서 기술로서 가르쳐서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학교 안에 숨겨진 교과 과정이 있다는 거죠. 히든 커리큘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 또 안 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해요.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저는 또 거기에 또 주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주류에 있는 사람 교수님들은 다른 얘기 나하고 저하고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틀림없이. 근데 저는 물론 저도 이제 임상 경험이 꽤 오래긴 합니다. 오래긴 해서 모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간 의료인 문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그 히든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겉으로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도 결국은 그 문화 속에서 금방 무너져 버린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지금과 같은 강의를 듣잖아요. 여러분들 의료인문학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공감을 해요. 근데 이제 임상 실습에 나갔어요. 그런데 선배 레지던트가 또는 선배 교수가 어떤 행동을 해요. 근데 그 행동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 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하루 그냥 그 순간에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히든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 문화, 조직 문화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 의료 인문학적인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냉소주의, 위계적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고요. 그래서 협동정신이 떨어지고 도덕적 책임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여태까지 의학은 그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이 고위험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전염병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을 때 또는 뭐 외상을 교통사고를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처럼 뛰어나지 않았을 때 암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을 때 이때의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명분이 있었어요. 이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가 용납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유격 훈련할 때 그 PT 열심히 하잖아요. 엄청나게 고통을 준단 말입니다. 그 명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렇게 해야 사고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몸을 괴롭혀야 사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 이술에 똑같이 적용됐었어요. 고위험 작업이기 때문에
환자한테 작은 실수로 환자한테 큰 위험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위계적으로 훈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명분이 섰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상황이.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암 사망률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교통사고니 뭐니 그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의학의 능력이 엄청나게 발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문화는 그 고위험 문화에 익숙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계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고위험 의학이 아니라 고신뢰 의학이다. 고신뢰 의학. 신뢰가 자산이다. 신뢰가 자산, 신뢰 자산이라고 하는 말 많이 나오죠. 신뢰가 자산인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주의가 지금 거의 뭐 신자유주의를 거쳐서 거의 다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자본주의가 아직 금융자본이 아주 살아있긴 합니다만 이제는 앞으로는 신뢰라고 하는 자산이 훨씬 중요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위험 의학에서 고신뢰 의학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가치 체계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조직 구도도 달라져야 되고 문화도 달라져야 된다. 이게 쉽지 않죠. 뭐 달라져야 된다고 해서 금방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 학교에 와서 이런저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만 뭐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걸릴 거고 노력도 엄청나게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고 여러분들 선배들은 이런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고 또 문화 자체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고위험 의학이었고 뭐 위계 질서가 강조된 그런 문화에 살아왔기 때문에 제 나이 또래 속하는 그런 분들은 그게 너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새로운 그 문화를 만들어내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학 교육 안에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얘기했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은 그 절대 평가를 한다고 그랬죠. 상대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패스페일로만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바꿔진 게 뭐냐면 옛날에는 경쟁이었어요. 뭐든지 내가 내 친구보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서로 도와가면서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성적이 좀 안 좋은 학생은 좀 성적이 좋은 학생으로부터 배우죠. 그 성적이 좀 좋은 학생은 가르쳐 주면서 또 자기가 또 배웁니다. 그래서 협동적인 어떤 그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보레이티브한 그런 문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뭐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공감 능력을 쇠퇴하는 이유가 뭐냐? 그 과학과 인문학, 과학과 예술을 대립적인 위치에 두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거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인문학은 과학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걸 그런 과학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 속에 스며들어야만 된다는 거죠. 과학 그 자체에 스며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과학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공감 훈련이 의학 교육의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이언스가 코어고 휴머니티는 아트가 어떤 그 변방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책의 저자인 알란 블레이클리라는 거꾸로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문학이 코어에 있고 사이언스가 거기 스며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어가 같이 가야 된다. 지금까지는 덧붙였지만 이제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금 의학교육에서 이런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코어 커리큘럼.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의학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 그랬잖아요. PBL을 바뀌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실사례를 갖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실사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만성신장병을 얘기할 때 만성신장병에 대해서 어떤 그 기전을 얘기하고 치료 과정을 얘기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매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진단 단계, 치료 단계, 그다음에 무슨 투석을 하는 단계, 그다음에 이식을 받는 단계, 그런 단계마다의 인간적인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따로 떼서 다뤘죠. 만성 신장병 환자에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 따로 했단 말이에요. 그 내과 의과는 따로고, 그다음에 인류는 따로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이 포함돼서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언스가 이제 코어라고 하더라도 사이언스를 이제 케어로 번역이 돼야 되거든요. 돌봄으로 번역이 돼야 되잖아요. 번역을 할 때 번역의 도구가 이 인문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것은 코어에 있는 거 있으면 좋지만 번역을 하는 그런 용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의료문학의 역할이에요. 전통 의료인문학은 기본적으로 세 개였어요. 의학사, 그러니까 히스토리죠. 그다음에 철학, 윤리. 역사, 철학, 윤리가 세 개가 히스토리였거든. 그래서 의사학, 뭐 철학, 의료가 코어였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문학, 의학과 문학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의학 그 자체가 아니라 의학 그 자체에 대한 학문들이었죠. 의학을 대상으로 한 그 역사, 그 철학, 그로부터 발생된 윤리 문제. 그다음에 이제 문학이 어떻게 표현됐냐 이런 걸 따로따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리된 학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현대 의료인문학에서는 사유 양식으로 보기 시작하죠. 의료인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자를 볼 때 또는 의학을 공부할 때 전제되어 있는 사유 양식들에 관한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문학적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전통 의료인문학이 사이언스로서 과학으로서의 의학을 중심으로 봤다고 한다면 현대 의료인문학은 인문학적 시각으로 과학적 의학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더 심하게 되면 이제 비판적 의료인문학이 나와요. 지금 이 책의 저자 알란 블리클리라는 사람도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인문학 교육은 뭐 공감 의료인문학 그동안에 이런 교육들이 공감 능력을 역량을 향상시켰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감 능력 개선의 도구가 아니라 개념적 적합성 자체를 다루는 학문이어야 된다. 적합성 자체를 다뤄야 된다. 개념적 적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들. 따라하기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만 하여간 쭉 우리 수업 같이 따라가면서 그것이 뭔지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같이 팀 가져다 하면서 느껴보면 좀 느낌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 증진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내 학교, 대학의 문화도 그렇고요. 또 병원의 문화도 그렇고요. 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료문학을 제대로 교육을 하려면은 그 교육 환경이 민주적이어야 되고 그 교육 환경이 현실과 닮아 있어야 되고 아주 닮아 있어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을 때 밖에 나갔을 때 민주적으로 행동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제 누스밤이라고 하는 법 철학자예요. 이분은 인문학은 사회적 질병을 진단하고 치유를 제안한다. 인문학은 치유라는 거죠. 인문학은 치유인데 환자의 치유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의학 그 자체를 치유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거죠. 또는 의학적 마인드를 치유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일 수도 있죠. 환자를 위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은 좀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환자를 위로하는 게 인문학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사 스스로를 위로해야 돼요. 의사 스스로를 배려하는 것이 인문학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그다음에 의학 그 자체에 대해서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그런 것들이 인문학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과 인문학은 어린아이들이 놀이와 같다 이런 거예요. 놀이와 같아요. 아이들이 놀면서 배우잖아요. 놀면서 크잖아요. 싸우면서 크고. 어른들은 그게 이제 놀이에 해당하는 것이 인문학이 예술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인문학과 예술에 멀어진 사람들의 마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같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술과 인문학의 과학과 달리 중요한 것은 애매성이에요. 애매하죠. 여러분들 그 시를 한 편을 읽고 그것이 요건 딱 요거야라고 그런 느낀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건 고도의 은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시라는 것은. 물론 다른 소설과 같은 다른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죠. 딱 명시적인 공식과 같은 그런 이야기 구조는 없는 거죠. 저는 최근에 나이 들수록 점점 소설이 끌리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애매성,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나를 오랫동안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그 더 여운이 더 깊어요. 크고 파장이 커요. 나한테 밀치는 영향력이 커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를 키워가는 거고 그 나를 키워간 나를 통해서 환자를 치유할 때 훨씬 더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공감할 수가 있고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과 애매성에서 얻는 통찰, 이게 크다. 여러분들 제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확실한 걸 원하죠. 확실한 걸 원해요. 근데 그것이 근대적인 마인드예요. 근대적인 마인드는 확실한 것이 필요한 사회가 근대 사회였어요. 지금은 탈근대 사회에서는 이 애매성을 견디는 것이 이제 능력이죠. 불확실성을 견디는 것이 능력이죠. 그래서 소통 기술은 이런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기술을 통해서 확실하게 환자가 의도한 게 뭔지를 알아내는 것. 환자의 의도라는 것이 있다고 상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소통 과정 속에서 새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불확실성을 감내할 때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 현황을 보겠습니다. 주류는 역시 마찬가지로 의료문학 교육의 주류는 여전히 의과학을 보조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도 뭐 의료문학 전임 교수가 없는 대학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전임 교수가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코어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대부분의 대학 학교들이. 우리 학교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코어가 아니라 아주 변방 중에서 아주 변방이죠. 아주 변방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안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의료 인문학을 중심에 두고 그 환자의 경험을 중심에 두고 모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만성신장병의 메커니즘,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중요하지만 만성신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과학적인 교육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된 교과 과정은 이렇게 스파이럴로 올라간다는 거죠. 코어가 있고 그 주위를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 인문학, 예술 같이 싸고 돌아간다는 거죠. 환자의 경험 중심에 있고 이게 이제 코어 커리큘럼이에요. 이제 과거에는 과학이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이 플렉스너 보고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100년 전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이 구분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론 그 당시에도 인문학에 관련된 강조는 많이 했어요 플렉스너가. 근데 그때가 다른 건 뭐냐면 그때는 이제 8년 전에 만들잖아요. 그럼 4년 동안 이미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고 왔다고 상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4년 동안은 과학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프랑스 체계예요. 그래서 그렇게 상정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학 교육이 기본적인 교양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의학 전문 대학원은 전문적인 과학적인 교육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인문학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플렉스너가. 근데 지금은 그것이 한 100년 동안 오면서 그 정신이 많이 쇠퇴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학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인문학을 부흥해야 된다는 그런 흐름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이고 상당 부분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와 있고 특히 이제 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의학을 과거에는 기초의학과 임상으로 분류했거든요. 지금은 거기에 의료인문학을 제3의 영역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에요. 이걸 보면은. 근데 내용상으로는 그렇지 못하죠 아직도. 아주 변방이 있습니다만 의학교육평가원이 이렇게 규정할 정도로 이제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사례인데요. 마운트 사이나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 결과예요 하나. 우리는 지금 의학 전문 대학원도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의학 전문 대학원을 갈 때 과거에는 뭐 지금도 남아 있는 대학들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생물학 전공자 출신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출신은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명상의 15%가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사를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결코 의과대학 안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적이나 또는 뭐 의사로서의 역량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죠. 예를 들면 뭐 의과대학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데 이 사람이 생물학적 기초 지식이 없어요. 그럼 미리 뽑아요. 미리 한 1년, 2년 미리 뽑아서 방학 때마다 집중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입학시켜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과학과 인문학의 생생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실 과학 연구를 하는 것도 의학 연구가 포함된 과학 연구를 하는 것도 인문학적인 성찰이 바탕이 됐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뭐 이런 걸 경험해 볼 기회가 여러분들 없었을지 모릅니다만 저는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과학과 인문학, 과학 연구에조차도 인문학적인 성찰이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불완전의 윤리입니다. Ethics of Imperfection. 우리 다 누구나 불완전해요. 근데 지금 현대의학은 이런 취약성을 인정을 하지를 않았어요. 완벽한 걸 원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고위험이었기 때문에 완벽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성병이 주류를 차지하면서 좀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존재의 기본적으로 근원적 취약성, 누구나 병에 걸리고 누구나 죽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취약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을 정복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것이 주였다면, 그래서 영웅주의로 했잖아요. 영웅적 개인주의. 이게 이제 근대약 20세기 의학의 주라는 거잖아요. 영웅적 개인주의. 그래서 뭐 닥터 하우스 같은 그런 괴짜 의사를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의사로 생각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학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짜 희망이 너무 컸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가짜 희망은 많이 증폭되고 있죠. 그래서 무슨 그런 게 많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완벽한 통제를 향한 욕망이 있고요. 애매성을 못 참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의료 인문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불완전성, 취약성, 애매성 이런 겁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취약한 거죠. 잘 다치고 상처도 잘 입고요.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잘 입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맨날 싸우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 몸도 그런 겁니다. 그것이 디폴트예요. 그런 자극이 없는 삶은 그건 의미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당연히 있는 거고 그걸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난 100년간을 그것을 완벽한 그런 상태를 이상적인 상태로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런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후뚱한 균형. 균형을 잡되 기후뚱한 균형이다. 그냥 딱 균형 잡혀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는 그건 건강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심박수 쭉 기록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카오스모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데요. 카오스 플러스 코스모스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카오스와 코스모스 섞인 그런 상황.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1세기의 의학 또는 21세기 문화 일반이 가야 될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